바른번역 고전명작. 바른번역 고전명작은 번역가들이 고전을 직접 고르고 번역하여 펴낸 전자책을 낭독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바른번역 소속 번역가들이 펴낸 전자책이 벌써 300권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흔히 종이책으로 발간되는 책들은 전자책으로 나와도 값을 많이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바른번역 번역가들이 펴낸 책들은 전자책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저는 되도록 다양한 주제를 돌아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문학 작품들만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은 입문서로 분류되는 작품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제가 번역가를 하면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잡다한 지식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잡다한 표현이지만 좋게 말하면 살아가면서 좀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커피의 모든 것이라는 작품인데, 커피를 그냥 마시면 되지 꼭 커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저것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되는 게 번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한다거나 공연을 보거나 할 때 굳이 누가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특히 음식에 관해서는 인간의 역사가 많이 얽혀있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향신료, 후추 같은 향신료를 찾아서 세계의 무역이 발달되고, 커피에 한번 빠진 유럽인들이 또 어떤 일들을 많이 벌였는가도 알 수 있고, 커피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재배되기 시작해서 점차 역사적으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재밌었던 게, 커피가 어느 종교 못지않게 탄압을 많이 받은 음료더라고요. 오늘날 부동의 세계 1위의 음료인데 굉장히 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의 모든 것, 50가지 주제로 만나는 커피의 인문학이란 부제를 담고 있는데요. 책 소개의 귀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커피의 기원과 전래 과정, 커피하우스 이야기, 커피와 관련한 역사와 위인들의 에피소드, 커피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등 커피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커피가 등장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과 룻과 에서가 커피를 마신 게 사실일까? 수도사들이 커피에 탐닉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유의 상징 프랑스의 커피하우스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미국은 커피하우스에서 왜 주식 거래를 시작했을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춤을 추던 카페는 어디고, 신대륙으로 향하던 메이플라워에 커피 도구가 실려 있었다. 아프리카 부족이 커피로 주먹밥을 만들게 된 이유는 뭘까?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카페들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카페들이겠죠? 는 어디일까? 이런 것들도 소개하는 재미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커피의 유래, 그리고 커피가 어디서부터 어느 지역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에 대해서 읽어드리고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커피가 종교적으로 왜 박해를 받았는지, 커피에 얽힌 커피의 순환사 이런 거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른번역 고전명작 12화 커피의 모든 것, 커피나무의 재배가 시작되다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커피나무의 원산지가 아비시니아, 에티오피아 옛 지명과 아라비아, 홍해 인근 지역이었고 점차 열대 지역으로 전해진 것으로 이야기한다. 9세기 말 아라비아의 한 의사가 커피나무의 특성과 효능을 기록한 문서가 전해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비시니아와 아라비아에는 이미 커피나무가 자라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커피를 누가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어쩌면 영원히 밝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학자들은 에티오피아에서 이미 멀고 먼 옛날부터 커피가 알려져 있었다며
리프루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근거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커피와 관련된 신화. 이슬람 문화권에는 커피가 자신들에게서 유래되었다는 자부심을 담은 많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1258년경 아라비아의 사제였던 셰이크 오마르가 아라비아의 오우삽에서 커피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다. 모카 지역의 성인이자 도시를 세운 아불 하산 샤델리의 제자였던 오마르는 도덕적인 문제로 오우삽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커피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유배지에서 굶주리던 오마르 일행은 근처에서 자랐던 나무의 열매를 거두어 먹게 되었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권위 있는 아랍 연대기에 따르면 달리 먹을 것이 없던 그들은 커피 열매를 따서 냄비에 끓여 죽을 만들어 먹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모카에서 그들이 보살피던 환자들이 약을 얻기 위해 유배지까지 찾아왔다고 한다. 오마르는 달리 대접할 것이 없어 자신이 먹던 죽을 내왔는데 그것을 먹은 환자들은 몸을 회복했으며 이 놀라운 효능이 세상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결국 오마르는 환대 속에 모카로 돌아올 수 있었고 모카 왕국은 오마르와 그 일행을 위해 수도원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커피에 관한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는 이집트 북부 혹은 아비시니아 지방의 목동에게서 시작된다. 한 목동이 아라비아에서 온 수도원 원장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얌전하던 염소들이 목장 근처에서 낯선 열매를 먹고는 흥분하여 날뛰더라는 것이다. 그의 말을 확인해 본 원장은 열매를 직접 먹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스스로도 이상한 활력이 용솟음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다른 수도사들에게도 먹어보도록 권했다. 열매를 먹은 수도사들은 심야한 미사에서 쏟아지는 졸음을 거뜬히 참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잠들지 않는 수도원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 각지에서 그 열매를 요구해왔고 점차 이웃나라는 물론 동양에까지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구해 끓여 마시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커피를 만들어 마셨다. 첫째는 커피 원두를 감싸고 있는 껍질과 과육을 함께 끓여 진액을 추출한 후 마시거나 둘째로 커피 원두만을 끓여 추출액을 마셨다. 이후에 페르시아인들은 로스팅, 생두에 열을 가하여 볶는 과정으로 커피 특유의 맛과 향을 생성하는 공정, 옮기니 과정을 추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초대 이슬람 성직자들이 코란에서 그 많은 와인을 대체할 음료를 찾던 중 커피를 발견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커피는 아랍어로 카와인데 와인을 지칭하던 단어와 같은 말이었다고 한다. 훗날 커피가 이슬람 세계의 종교 활동을 위협하는 정도가 되자 이슬람 지도자들은 와인을 금하듯 커피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라 로크라고 하는 프랑스 여행가의 저술에 따르면 아랍어 카호우가 처음에는 와인을 뜻하는 단어였으나 훗날 여러 음료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커피라고 불리던 음료가 세 가지 있었다고 한다. 첫째로 와인과 같은 주류, 둘째는 커피 열매의 과육에서 추출한 음료, 셋째는 커피 원두에서 추출한 액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 커피는 커피 열매로 만든 와인의 한 종류였을 수도 있다. 커피 생산국 원주민들은 오늘날에도 커피 원두를 제거한 커피 열매를 즐겨 먹는다. 커피 원두를 감싸고 있는 과육의 맛이 좋고 달콤하며 향기도 좋다. 상온에서 빠르게 발효가 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 다른 이야기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모하메드에게 커피를 전해주는 장면이 나온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커피 애호가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위대한 선지자의 예언이었다며 기뻐하기도 했다고 한다. 커피 기원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면면히 찾아보아도 라제스가 살았던 시기인 마호메트 사후 200년 이전의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때문에 커피가 성경에 등장한다거나 마호메트 당시 사람들이 커피를 마셨다는 주장은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차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차 나무가 재배되고 차에 세금이 매겨진 것이 서기 793년에 이르러서였고 아랍의 상인들이 교육을 시작한 것은 그 다음 해였다. 커피에 대한 최초의 믿을 만한 기록. 1454년경 예멘 남부의 도시 아덴의 법관인 게마레딘 아부 무하메드 벤 사이드는 에티오피아를 여행하면서 커피를 처음 접하게 된다. 아덴으로 돌아오면서 건강이 악화된 게마레딘은 에티오피아 농부가 커피를 마시던 기억이 떠올라 사람을 시켜 커피를 구해오도록 했다. 커피를 마시자 그의 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커피에 잠을 깨우는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슬람교 금욕파 수도사들에게 커피를 마시도록 권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수도사들은 커피를 즐겨 마시게 되었고 집중력과 평정심이 잃지 않고 야간 기도와 종교 의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게마레딘 주교 이전에도 아덴에 커피가 알려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저명한 종교 지도자의 명성에 힘입어 비로소 커피가 예멘을 넘어 전 세계로 되었다고 보는 관점도 설득력이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아라비아 문서에 의하면 변호사나 학생, 여행자 등 뜨거운 낮을 피해 밤중에 일하는 이들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고 이러한 습관이 곧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독성이 있는 카트, 황곡제로 이용하는 식물, 옹기니, 잎으로 만든 차가 커피를 대신하기도 했다고 한다. 커피의 기원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오마르의 전설과 게마레딘 주교의 이야기가 뒤섞인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5세기 중반 가난한 아랍인이 에티오피아를 여행하고 있었다. 기운이 없고 피곤하여 근처의 숲에서 하루 쉬어가기로 하고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른 열매가 달린 나무를 잘라 요리를 시작한다. 식사 중에 반쯤 탄 열매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불에 익은 열매 몇 개를 주워 돌로 곱게 갈았는데 그러자 더욱 진한 향기가 퍼졌다. 그는 신기해하며 그 가루를 물에 넣어 두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거의 썩어가던 물이 맑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살짝 맛을 보니 신선하고 마셔도 될 것 같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잠깐 휴식을 취했을 뿐인데 기력이 회복되어 여행을 거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는 가능한 많은 열매를 모아서 아덴으로 돌아갔고 회교 수도원에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아편 중독으로 고통을 당하던 이가 열매를 물에 타서 마시자 효과가 나타나 원기를 회복했다는 소문도 들렸다. 이에 율법학자들은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로 이 나무를 카프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랍어로 힘을 뜻하는 말이다. 커피의 기원을 연구한 자료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아랍의 기록에 따르면 갈랑은 안토니 파우스투스 나이론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마론파 교도이자 로마의 동양어 학자인 나이론은 커피를 분석한 최초의 논문을 남긴 사람으로 유명하다. 위 기록에서 갈랑은 오마르나 에티오피아의 목동을 등장시킨 나이론의 가설을 비판했다. 두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도 목동이 커피 열매를 발견했다든지 수도 원장이 수도사들에게 커피 원두를 끓여 마시도록 했다는 이야기는 진실일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이처럼 커피의 기원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자르댕은 명확히 기록된 사실만을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며 커피는 최초의 원산지에서 예멘으로, 예멘에서 다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전해졌고 이후 페르시아를 거쳐 이집트로 전래되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덴 지역에서 커피는 특히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커피나무와 커피 마시는 방법은 이내 인근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15세기 후반에는 메카와 메디나에도 커피가 전해졌는데 아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교 금욕파 수도사들이 종교적인 필요에 의해서 커피를 널리 알리게 된 것이다. 1510년경에는 이집트 카이로에까지 전해졌는데 예멘 출신 수도사들은
카이로의 특정 장소에 모여 야간 기도회를 준비하며 커피를 마시곤 했다고 한다. 신이시여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의 전력은 무한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면 수도원장이 붉은색 자기 주전자로 작은 잔에 커피를 따라 수도사들이 마시도록 했다고 한다. 수도사들이 잔을 비우면 자리에 동석한 일반인 신도들에게 커피잔이 건네졌다. 커피는 일반으로 보급되기 전에 이렇게 종교적 의식과 함께 사용되었고 종교 예식이나 엄숙한 행사에는 항상 커피가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메카 사람들은 점차 종교적 의식 외에도 커피를 즐겨 마시게 되었고 곧 최초의 대중적 커피 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 카페 카네스에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커피는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원하는 이들이 모여 커피를 마시며 체스나 오락을 즐기기도 하고 일상의 소식들을 나누기도 했으며 때로는 노래와 춤을 곁들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엄격한 이슬람 교도들은 이러한 소동을 용납할 수 없었지만 커피는 메카에서도 결국 아덴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음료가 되어갔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유럽 지역으로 커피가 퍼져나간 이야기 그리고 유럽 지역의 커피 하우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이야기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